목돈 채권 투자 시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회사채의 경우는 회사별 분산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회사가 만약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이 들어가면 전부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회수율이라고 했죠. 회수율이 보통이 50%에서 60%밖에는 못 받는다. 두 번째는 만기 때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만기인데 내년에 다 주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안 주는 겁니다. 어이없어 하죠. 어이없죠. 그만큼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채권은. 왜냐하면 내 자산 중에서 큰 돈을 왜냐하면 채권이 금리가 좋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예금에 1억 넣고 회사채에 1,000만 원만 투자를 해봅니다. 근데 만기 때 예금에 넣었던 이자보다도 1,000만 원 넣었던 회사채 이자가 더 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9,000만 원을 다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채 중에서 금리 제일 좋은 데 넣어놓습니다. 5년,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11년째 터지면 10년 동안에 받았던 이자 다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회사채는 반드시 신용등급도 중요하지만 신용등급도 후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별로 분산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복리형, 할인형 채권의 경우는 만기에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 이표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마다 또는 1개월마다 이자가 주는 것들은 이자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폭탄을 조금 줄일 수는 있는데 만기 한꺼번에 주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다른 소득도 많다라고 하면 이게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예전에는 4천만 원까지 넘어야지만 종합과세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부 부자들만의 고민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2, 3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만기에 수익이 2배가 난 거예요. 특히 ELS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수익이 큰데 그럴 경우는 종합과세가 많이 해당이 되면 세금을 많이 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종합소득세 해당자는 또 더 신경을 쓰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구나.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래도 주목을 좀 더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라든지 여타 그런 비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종합과세 갑자기 해당이 됐는데 다음 연도에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확 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채권 중에서 비과세 채권이 있죠. 브라질 국채가 몇 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얼마나 선풍적이었냐면 조건이 좋았습니다. 만기 3년에 1년에 이자가 10%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자가 비과세였습니다. 솔깃하죠. 대신에 지금 브라질 국채가 어떻게 됐죠? 이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브라질 헤어라로 이자를 주는데 헤어라의 가치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내가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사람 1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평가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해외 채권이 환율적인 부분은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쪽도 여러 가지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물가 연동 국채, 장기 국채도 전액 다 비과세인 혜택이 있습니다. CB라고 있습니다.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요.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뭐냐? 처음에는 채권이에요. 발행을 할 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는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CB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채권인 겁니다. 만기 3년에 이자는 2%입니다. 근데 주가가 현재는 50만 원인데 주가가 전환가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7,000원의 전환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주가가 5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비는 채권의 역할밖에 못하지만 이 주가가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전환가가 70만 원이다라고 하면 30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채권에 투자를 했었을 때 1억 원치 채권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주식으로 해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막대한 차익이 생기겠죠. 이럴 경우는
채권의 이자 플러스 고수익의 전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 같은 경우 상당히 메리트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회사의 경우는 재무제표를 꼭 활용을 해야겠죠. 만기가 너무 긴 채권은 지금 현재는 이 회사가 좋지만 다음 연도에 거대한 부실이 나온 겁니다. 지금도 뭐 조선 회사들이나 건설 회사들 해외에서 몇 조 원의 그 부실을 갑자기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GS건설이 몇 조 원의 부실이 한꺼번에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해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1년에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자 지급하는 돈이 더 커요. 그게 무엇이죠? 우리도 월급을 300만 원 받는데 이자만 5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죠. 빚이 많은 사람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회사 당연히 회사채가 발행이 되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기 1년에 이자 8%. 혹하죠. 그렇지만 부도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이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거겠죠. 현금이 많은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단기순이익이 낮더라도 현재 있는 돈 갖고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은 많이 없어서 금리 높아요. 근데 봤더니 앞으로 사업성이 좋아서 매년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시장에서 안 좋게 보지만 좋은 조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1년에 7% 이자를 주는데 내년도부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들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한 축에서는 한 가지의 투자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한 회사채의 경우는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부채가 쌓여가는 회사는 피해야겠죠. 뭐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산업도 있고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들 들까요? 뭐 조선업이라든지 철강 회사들 같은 거, 특히 뭐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을 보면 고로라고 있습니다. 철을 이제 녹이는, 근데 그걸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작은 비용이 들어가죠. 수조 원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공장을 하나를 지을 때 수조 원의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재무제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부채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고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금융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만큼 회사채를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맘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에 버는 단기순이익보다 이자 지급이 더 클 경우 현금이 충분히 있는데 확인하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이 회사 보면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느냐가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을 통해서 이 회사가 돈을 더 얼마나 벌고 있느냐인데 1년에 100억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자 지급을 200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100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봤더니 현금이 쌓여있는 게 1조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00억씩 하고 있더라도 100년은 버틸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시장에서 안 좋지만 봤을 때는 괜찮다. 이런 거 투자를 하겠도 좋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매년 100억씩 버는 회사가 있는데 현금이 굉장히 거의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업황이 안 좋아져서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경우는 회사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회사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금고에 얼마나 이 회사가 자금이 있고 자산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한 가지는 현금 흐름,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상황. 그 두 가지가 재무표에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에는 매년 영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채권의 평가기관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A등급이 돼서 안전하구나. 그래서 이 회사 만기 5년인데 투자를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봤더니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채권평가기관에서 이 회사의 등급을 BBB 마이너스로 강등을 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회사의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채권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평가기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해도 뒷북을 친 거죠. 예전에도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채권평가기관에서 늑장 대응을 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회사 굉장히 좋고 안전하다라고 써냈지만 갑자기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들리고 결국에는 회사가 안 좋은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뒤늦게 채권평가기관에서 등급을 낮추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좋은 회사가 갑자기 단계별로 낮춰야 되는데 A등급 회사가 갑자기 B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뒤늦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회사의 신용등급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특히 A0에서 A-, BBB-가 떨어질 때 몇 달 이내에 그렇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평가기관에서 발빠르게 만약에 해줬으면 이것을 주의 깊게 본 투자자라고 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채권평가기관에서 이렇게 뒤늦게 채권의 등급을 낮춰버리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돈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